어젯밤에도 할머니가 라디오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 말을 들은 만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작은 라디오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 새벽 5시 30분, 요양원 복도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로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낡은 갈색 점퍼에 지퍼를 올린 채 복도 끝 302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라디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는 그의 아내 정숙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동자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만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흔들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그러나 끝내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간절한 떨림이었습니다. 정숙이 나왔소. 만호 할아버지는 침대 옆 나무 의자에 앉으며 아내의 손을 천천히 끌어다 자기 몸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손목에 감긴 붕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없던 것이었습니다. 붕대 옆에 붉은 자국, 사람의 손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어찌 된 거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물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베개를 적시기도 전에 만호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무장 민경호였습니다. 40대 후반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가 따라붙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또 일찍 오셨네요. 내 아내 손목,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아, 그거요? 어젯밤에 환자분이 또 몸부림을 치셔서요. 난간에 부딪히신 거예요. 보호사가 바로 처치해 드렸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말없이 사무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재단사로 4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만져보면 그 천이 어디서 짜였는지, 바느질이 정직한지, 거짓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끝의 감각이 지금 사무장의 말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잡아냈습니다. 몸부림이라. 네, 어르신. 가끔 야간에 그러세요. 무의식 중에요. CCTV도 다 확인했는데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만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끄덕인 것은 머리뿐, 마음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장이 사라진 뒤 그는 다시 아내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목의 붉은 자국은 한 줄이 아니라 2줄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묶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의식의 몸부림으로 같은 자리에 2번 그렇게 똑같은 모양이 남는 일은 재단사 만호 할아버지의 눈에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호 할아버지는 큰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손목에 자국이 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또요?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요양원 분들도 다 정성껏 봐주시는데 자꾸 의심하시면 그쪽도 마음이 상해요. 정수기가 눈으로 말하고 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실 때도 되셨어요. 어머님은 예전의 어머님이 아니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한참을 끊어진 수화기를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라는 말. 그 말이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천천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분명히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원 정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는 정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무릎 위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그가 밤새 만지작거렸던 오래된 효도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밤 라디오를 좋아했습니다. 공장 미싱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좁은 단칸방에 누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흘려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호 할아버지는 아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던 첫날부터 침대 머리맡에 작은 라디오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외롭지 않기를 그 익숙한 노랫가락이 그녀의 흔들리는 잠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 만호 할아버지는 곧장 302호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라디오는 어젯밤 그대로 빨간 전원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운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액정에 표시된 배터리 잔량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리 빨리 닳았을꼬? 만호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들고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그러다 손가락 끝에 작은 버튼 하나가 걸렸습니다. 예약 녹음. 오래전 막내 손주가 장난삼아 눌러놓고는 그대로 잊어버렸던 기능이었습니다. 초록색 작은 표시등이 그 버튼 위에서 조용히 살아있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어젯밤도, 어쩌면 그 전날 밤도 만호 할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옷 안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내버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흘러갔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서 라디오는 따뜻한 체온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좁은 거실 바닥에 앉아 라디오를 천천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서 그의 검지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무엇이 들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들릴까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오후 늦게 기울어진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라디오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흘러나온 건 익숙한 트로트 한 소절이었습니다. 아,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정숙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만호 할아버지의 입가에 잠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곧 잦아들었고 라디오에서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옆 침대 환자의 작은 기침 소리, 그리고 멀리 복도에서 들리는 신발 끄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만호 할아버지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적 너머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그리고 침대 난간이 거칠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짜증이 잔뜩 묻은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또 호출 눌렀네. 진짜 가만히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들린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무력한 소리였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눌린 신음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못한 채 목구멍 안에서 부서지는 그 소리가 좁은 거실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만호 할아버지의 손에서 라디오가 미끄러지듯 무릎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 무언가를 누르는 소리, 그리고 또다시
정숙 할머니의 짧고 떨리는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자기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목 안에서 터져나올 것 같은 무언가가 이 작은 거실을 다 부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한 송이씩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그 흰 눈이었습니다. 첫눈이 밤새 내렸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만호 할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어제 그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그는 같은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또 호출 눌렀네. 진짜 가만히 좀 있어요. 그 두 마디가 그의 귓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 옆에 놓여 있던 빨간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재단사 시절 옷감의 길이와 단가, 손님의 치수를 적어두던 노트였습니다. 한 칸이 자로 잰 듯 반듯한 그의 손글씨가 가득한 노트였습니다. 그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정숙이 밤. 그 아래 그는 어제 들은 녹음의 시간을 적었습니다. 밤 11시 47분, 침대 난간 흔들림. 밤 11시 48분, 여자 목소리 첫 마디. 밤 11시 50분, 정숙이 신음. 밤 11시 53분, 발소리 멀어짐. 숫자를 적는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자로 잰 듯 반듯했습니다. 재단사의 손은 슬픔 속에서도 비뚤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만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면회실이 가장 붐비는 시간, 사무장 민경호의 시선이 흩어지는 시간을 그는 일부러 골랐습니다. 점퍼 안주머니에는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운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약 녹음 버튼은 다시 한번 조용히 눌려 있었습니다. 302호에 들어서자 정숙 할머니의 눈이 그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이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그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숙이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소. 정숙 할머니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눈물의 의미를 만호 할아버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자기를 흔드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침대 머리맡의 라디오 위치를 살짝 옮겼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머리맡에서 한 뼘 더 가까이 침대 난간 쪽으로 옮겼습니다. 밤이 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이 작은 기계가 빠짐없이 받아 적도록 한 것입니다. 문이 열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하늘색 보호사복을 입은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단발머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서주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 목소리. 어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만히 좀 있어요. 그 짜증 섞인 목소리와 지금 만호 할아버지 앞에서 웃고 있는 이 목소리는 분명히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단사의 손은 40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쥐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손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단단히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잘 드셨소? 아유, 그럼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세요. 조금 이따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산책도 모시고 갈게요. 서주란의 미소는 흠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 깨끗함이 만호 할아버지의 가슴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가장 환한 미소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주란이 사라진 뒤 만호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1층 언어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언어치료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다른 환자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한 번만 더요. 마. 환자가 떨리는 입술로 한 음절을 뱉어내자 그 여자는 박수를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기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림이었습니다. 28살, 이 요양원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는 언어치료사였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손을 매주 한 번씩 잡아주며 어머님, 오늘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봐요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로요? 치료실 문이 닫히자 만호 할아버지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빨간 노트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은 녹음의 내용을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옮겨 적은 그 페이지를 유림 앞에 조심스레 펼쳐 놓았습니다. 유림은 글씨를 따라 천천히 눈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 정숙이 신음. 밤 11시 50분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라디오가 들었소. 만호 할아버지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좁은 치료실 안에 정숙 할머니의 눌린 신음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유림은 입을 가린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점차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사무장님께 바로 말씀드리시면 안 돼요. 왜 그렇소? 유림은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요양원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호자분이 사무장님께 먼저 말씀하셨다가 며칠 만에 환자분 침대 위치가 바뀌고 보호자 면회 시간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고는 결국 흐지부지 끝났어요. 만호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어르신, 저한테 야간 호출 기록 열람 권한이 있어요. 어머님이 호출벨을 누르신 시간하고 그날 밤 근무 보호사가 적어둔 순찰 일지를 한번 맞춰봐요. 분명히 어디선가 어긋날 거예요. 유림은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환자별 호출 기록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이름 옆으로 지난 한 달간 누른 호출벨 시간이 한 줄 한 줄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밤 11시 46분 호출, 밤 11시 52분 호출, 밤 11시 57분 호출. 녹음에 남아있던 침대 난간이 흔들리던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근무일지 볼게요. 유림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같은 날 야간 근무일지에는 밤 11시 45분 302호 순찰 이상 없음, 밤 12시 정각 302호 순찰 환자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림을 바라봤습니다. 호출벨이 3번이나 울렸는데
순찰 일지에는 그 시간 사이에 아무 기록이 없소? 네, 어르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일지 작성자 서명이 처음에는 다른 보호사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그 위에 다시 더 쓴 흔적이 있어요. 원본 파일 수정 시각이 다음 날 오전 9시로 찍혀 있어요. 유림의 손가락 끝이 화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파일 속성 창에는 분명히 마지막 수정 다음 날 오전 9시 4분 수정자 민경호 사무장의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재단사의 눈은 천 위에 잘못 그어진 한 줄의 선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에는 누군가가 거짓말로 덧대어 꿰맨 자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림 선생, 네 어르신. 이 일은 우리 둘이서 끝까지 갑시다. 유림은 잠시 만호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어머님 곁에 있어 드릴게요. 끝까지요. 치료실 창밖으로 첫눈이 또 한 송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무장 민경호가 두 사람이 있는 치료실 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만호 할아버지가 어제 만지작거렸던 그 라디오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작은 기계가 조용히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 할아버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자 사무장 민경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웃음기는 어디로 갔는지 낮고 차가운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머님 침상을 옮겨드리려고요. 지금 계신 자리가 창가라 외풍이 좀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안쪽 자리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한참 동안 귀에 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자리. 유림이 어제 말했던 그 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보호자분이 사무장님께 먼저 말씀하셨다가 침대 위치가 바뀌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어요. 사무장. 네 어르신. 내 아내 그 자리에 그대로 둡시다. 아유 어르신.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기리다.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보리차 잔을 손으로 감싸 쥔 채 그는 천천히 어제 유림이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일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만호 할아버지는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낡은 줄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재단사로 살아온 그의 마지막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점퍼 안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오늘은 천이 아니라 진실의 길이를 재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그는 곧장 302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층 로비 한쪽 CCTV 모니터가 보이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복도 끝 화면이 작게나마 보였습니다. 화면 속 정숙 할머니의 침대는 복도에서 들어가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천장 한쪽에 달린 CCTV의 시야에서 정확히 한 뼘 비켜나 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마름질한 그의 눈은 한 뼘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자보다 먼저 알아냈습니다. 침대를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은 CCTV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면회실 한 구석, 유림이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자꾸 들려서 못 자겠소. 유림은 잠시 말없이 만호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저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좀 알아봤어요. 이 요양원 모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환경복지재단이라는 곳인데 이사장님이 사무장님 외삼촌이세요. 만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라 이 말이요. 네. 그리고 작년에 환자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도 유족분들이 처음에는 소송까지 가시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보상금이 꽤 큰 금액이었다고 들었어요. 5천만 원 정도. 만호 할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친 자리에 그렇게 빠르게 도장이 찍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림 선생, 네 어르신.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지난 한 달 정수기가 호출벨을 누른 모든 시간을 종이에 다 적어줄 수 있겠소? 그리고 그날 야간 근무자 이름도 옆에 같이. 유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권한 안에서 가능한 만큼 다 적어드릴게요. 그날 오후 유림은 작은 봉투 하나를 만호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A4 용지 2장, 한 달치 호출 기록과 근무자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였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그 봉투를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재단사의 손이 마지막으로 한번 그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듯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 빨간 노트, 호출 기록 종이, 그리고 라디오를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천을 펼쳐놓고 마름질하던 그 자리에 오늘은 한 사람의 밤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호출 기록을 한 줄씩 빨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근무자 이름, 그리고 같은 날 녹음에 남아있던 시간을 그 옆에 한 줄씩 나란히 적었습니다. 기록은 정직하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호출벨을 누른 시간과 근무일지에 적힌 순찰 시간 사이에는 짧게는 12분, 길게는 47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 안에서 라디오는 매번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호출 눌렀네. 가만히 좀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시간 사이에 다른 보호사의 발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자 이름은 늘 같았습니다. 서주란. 한 달 중 보름이 넘는 날들이 모두 그 이름 하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놓인 정숙 할머니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정숙 할머니는 환갑 무렵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파마머리에 빨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그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을 마르듯이 천천히 한 칸씩 다 맞춰보리다. 당신 밤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누가 그 자리를 빗돌게 꿰맸는지 내 손으로 끝까지 다 풀어보리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만호 할아버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큰아들의 손에는 처음 보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는 환경복지재단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사무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어머니 요양 등급 재심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하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사무장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위로 차원에서 보상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정도 챙겨드릴 수 있다고요. 대신 어머님 침상은 옮기시고 그동안 일은 그냥 좋게 마무리하자고. 만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식탁 위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합의서 한 장과 이미 인쇄된 금액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1천만 원. 한 사람의 밤을 그 가격에 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놓인 빨간 노트를 천천히 큰아들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재생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거실 안에 그 밤의 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또 호출 눌렀네. 진짜 가만히 좀 있어요. 정숙 할머니의 눌린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그래. 너희 어머니 밤이다. 큰아들의 손이 탁자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그냥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러시는 줄로만. 만호 할아버지는 큰아들의 어깨에 자기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된다. 그가 식탁 위에 그 봉투를 천천히 아들 쪽으로 다시 밀어 놓았습니다. 이건 가져가서 사무장한테 그대로 돌려줘라. 정숙이 밤은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줘도 못 사는 밤이다. 창밖에서는 둘째 날 밤의 눈이 다시 한 송이씩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요양원 사무실 한쪽 책상 위에서 사무장 민경호의 휴대폰 화면에는 처음 보는 번호로부터 짧은 문자 한 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감님 집에서 라디오 재생되는 소리 들렸음. 다음 보호자 회의, 이번 주 금요일. 다음 날 아침 만호 할아버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큰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쪽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생각만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집 앞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기 전 그는 동네 작은 전파상에 들렀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1살 아래 동생뻘 되는 주인이 졸린 눈을 비비며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슈? 기계 하나만 봐줄 수 있겠나? 만호 할아버지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소리를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그대로 다른 데에 한 벌 더 옮겨둘 수 있겠나? USB로 따드릴게요. 두어 시간이면 됩니다, 형님. 전파상 주인은 라디오를 받아들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재단사 시절부터 만호 할아버지가 한번 부탁하는 일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음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파상을 나선 만호 할아버지는 길 한쪽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제 내린 첫눈이 길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지러운 자국들 속에서도 재단사의 눈은 한 줄,
곱게 이어진 길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그는 정문 대신 후문 쪽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그 좁은 문 옆 벽에 그는 한참을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오전 7시 40분. 하늘색 보호사복을 입은 한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후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주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만호 할아버지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제 면회실에서 보였던 환한 미소가 얼굴에서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무리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 어르신,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서주란 선생. 네. 어젯밤도 우리 정숙이 옆에 있었소? 네, 어르신. 제가 야간 근무라서요. 만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진실과 거짓이 갈라지는 자리는 입꼬리도 아니고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과 말 사이의 짧은 숨이었습니다. 재단사가 천을 만져 그 결을 알아내듯 그는 지금 한 사람의 숨결에서 거짓의 결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오.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주라는 그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의 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2호에 들어선 만호 할아버지는 어제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곧장 침대 머리맡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를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점퍼 안주머니에서 낡은 줄자를 꺼냈습니다. 침대 머리에서 천장 CCTV까지의 거리, 침대 옆에서 벽까지의 거리, 침대 끝에서 출입문까지의 거리, 그리고 침대 한가운데에서 CCTV가 비추지 못하는 그 한 뼘의 사각지대까지의 거리. 그는 한 줄 한 줄 빨간 노트에 그 숫자를 적어 나갔습니다. 어떤 줄도 어림짐작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님의 치수를 어림으로 잰 적이 없는 사람의 손이 오늘은 한 사람의 밤이 어디서 어긋나 있는지를 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미안하오. 좀 늦었지. 그는 작업을 마치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손은 어제보다 조금 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손을 그는 자기 두 손으로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이 추운 데서 그동안 혼자 다 견뎠구려. 정숙 할머니의 눈가에서 또 한 줄기 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마지막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 3시 만호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림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잠깐 1층 휴게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휴게실 한쪽 자판기 옆 구석자리에 유림이 작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처음 보는 한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작은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르신, 인사드릴게요. 제 대학교 선배인데요. 지금은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일하세요. 이름은 김영수 주무관님이세요. 만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수 주무관도 정중히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유림이한테 대강 들었습니다. 오늘 그 호출 기록하고 근무일지 사본을 같이 봤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만호 할아버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르신. 근무일지 파일이 한 달 동안 수정된 횟수가 총 23번이에요. 그것도 거의 다 다음날 오전 9시 전후에 수정됐고요. 수정자는 전부 한 사람, 사무장 민경으로 찍혀 있어요. 만호 할아버지는 화면 위에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요양원
작년 한 해 정부 보조금이 약 7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계보고서를 보면 야간 보호사 인건비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야간에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명만 있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유림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호출벨이 그렇게 자주 무시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환자 40분 가까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먼저 거칠게 다뤄지는 거예요. 만호 할아버지의 손끝이 식탁 모서리 위에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밤이 어긋난 자리 뒤에는 한 사람만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위에서 아래까지 단단히 덮고 있는 거대한 거짓의 천이 통째로 걸려 있었습니다. 주무관 선생, 네 어르신. 이 일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소? 김영수 주무관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만으로도 시청 차원에서 특별 점검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형사 사건까지 이어지려면 환자 한 분, 한 분의 학대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해요. 어머님 경우는 그 라디오 녹음이 결정적이에요. 그는 만호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 금요일에 보호자 회의가 잡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보호자분들 앞에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꺼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무장이 빠져나갈 자리가 없어져요. 회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점검반이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따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천천히 기울어 유리창 위에 길게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이 늙은이 한 사람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서줘서. 어르신. 김영수 주무관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작년에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땐 제가 일이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이 먼저 시작해 주셨잖아요. 저는 어르신 옆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만호 할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에 다시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 빨간 노트, 호출 기록 종이, 라디오, 그리고 줄자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손님의 옷 한 벌을 짓기 위해 펼쳐놓던 그 자리에 오늘은 한 사람의 진실 한 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옷장 안에서 오래된 검은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정숙 할머니가 직접 골라주었던 그의 가장 단정한 양복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걸 입고 가야겠소. 그는 사진 속 아내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 있고 싶소. 같은 시각 요양원 사무실에서는 사무장 민경호가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보호자 회의 참석자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위 302호 김정숙 보호자 정만호라는 이름 옆에 빨간 펜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 선생 나야. 금요일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자고. 그 영감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창밖에서는 셋째 날 밤의 눈이 조용히 그러나 점점 굵어지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도시의 모든 모서리를 부드럽게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76해를 살아온 한 남자의 얼굴이 오늘은 어딘가
40년 전 첫 출근하던 그 아침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어제 꺼내두었던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의 단추를 한 칸씩 천천히 채웠습니다. 넥타이는 정숙 할머니가 환갑날 골라주었던 짙은 감색 줄무늬 넥타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듭을 짓는 동안 그의 손끝은 단 한 번도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전파상에서 받아온 USB 2개와 그 라디오, 그리고 빨간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봉투에 담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거실 책장 깊숙이 꽂힌 오래된 성경책 안에 끼워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이 진실한 벌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사진 속 정숙 할머니를 향해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다녀오리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보호자 회의실 앞 복도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보호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부모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유림이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호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잘 오셨어요. 김영수 주무관님은 지금 시청 점검반 두 분이랑 같이 1층 로비에 와 계세요. 회의 끝나는 시간 맞춰서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만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숙이 데리러 오늘은 같이 가줍시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정면 단상에는 사무장 민경호가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굳은 표정은 어디로 갔는지 그의 입가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주란이 보호사복을 입은 채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경요양원은 늘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마음으로. 사무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맨 뒷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퍼 안주머니 속 라디오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천천히 데우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공지가 끝나갈 무렵 사무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보호자분께서 야간 돌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모든 호실에 CCTV를 설치하고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어떤 이상 정황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셨던 보호자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만호 할아버지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보호자들도 따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마디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의 모든 작은 소음이 그 한마디 앞에서 잠잠해졌습니다. 내 아내 정숙이는 3년 전부터 말을 못하오. 뇌출혈 후로 한마디도 입 밖으로 못 내는 사람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손목에 자꾸 붉은 자국이 생기고 밤만 지나면 눈빛이 흔들리오. 회의실이 천천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무장은 환자가 스스로 몸부림친 자국이라 했고 CCTV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소.
그래서 나는 라디오 한 대를 침대 옆에 두었소. 정수기가 평생 밤 라디오를 좋아했기 때문이요. 그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천천히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가득 묻은 오래된 갈색 효도 라디오였습니다. 그 라디오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에는 예약 녹음 기능이라는 게 있었소. 그 기능 덕분에 지난 한 달 정수기의 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더이다. 사무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한 칸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주라는 두 손을 모은 자세 그대로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 호출 눌렀네. 진짜 가만히 좀 있어요. 이어 침대 난간이 흔들리는 소리. 정숙 할머니의 눌린 신음.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어떤 보호자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만호 할아버지는 빨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녹음 시간하고 정수기가 호출벨을 누른 시간은 1분도 어긋나지 않소. 그런데 같은 날 근무일지에는 이 시간 사이에 순찰을 했다고 적혀 있더이다. 그 일지를 누가 고쳤는지 파일에 또렷이 남아있소. 사무장 민경호. 그는 노트를 옆자리 보호자에게 천천히 건넸습니다. 노트는 한 사람, 두 사람의 손을 거쳐 회의실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도 그 노트 안에 있소. 한 달 동안 호출벨이 울린 시간하고 그 시간에 누가 응답했는지, 그리고 응답했다고 거짓으로 적힌 시간이 모두 그 안에 적혀 있소이다. 사무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녹음이라는 게 짜깁기 될 수도 있고. 사무장, 만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40년을 천을 마름질하며 산 사람이요. 한 줄 한자 어림으로 잰 적이 없소. 이 녹음은 단 한 번도 내 손이 닿지 않은 그대로요. 원본은 여기, 사본은 다른 자리에 따로 두었소. 짜깁기를 의심하려거든 두 개를 다 들고 검사한테 같이 갑시다. 그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영수 주무관과 시청 점검반 두 사람, 그리고 그 뒤로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주라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가까운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김영수 주무관이 보호자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보호자 여러분,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부로 환경요양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가게 됐고요. 야간 인력 부풀리기와 보조금 부정수급, 환자 학대 정황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와 함께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조용히 만호 할아버지를 향해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그 옆자리에 한 남자도 그 옆에 한 여자도 한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 만호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그 모든 인사를 향해 천천히 마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작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곧장 302호로 향했습니다. 유림이 그의 옆에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복도의 그 긴 길이 오늘만큼은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2호 문을 열자
정숙 할머니가 침대 위에 누워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 위에 길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자기 두 손으로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정숙이 다 끝났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손가락이 떨리듯이 움직였습니다. 검지 하나가 만호 할아버지의 검지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꼭 쥐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만호 할아버지의 두 눈에서 참아두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단사의 손이 그러했듯 그의 슬픔도 끝까지 단정했습니다. 정숙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또렷이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는 못 나와도 당신 밤은 내가 끝까지 들을 거요. 창밖에서는 사흘 동안 내리던 눈이 마침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오랜만에 햇살 한 줄기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햇살이 정숙 할머니의 손등 위에 그리고 그 손을 감싸쥔 만호 할아버지의 손등 위에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한경요양원의 사무장 민경호와 보호사 서주라는 정식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요양원의 모회사인 한경복지재단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전면 감사에 들어갔고 이사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머물던 302호의 침대는 CCTV 사각지대에서 한 뼘 옮겨져 누구의 시선에서도 가려지지 않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머리맡에는 여전히 그 작은 효도 라디오 한 대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라디오에서는 정숙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트로트 한 소절이 부드럽게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아,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침대 옆 의자에는 만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의 밤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라디오가 오늘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